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오늘 조간신문 만나보겠습니다. 경향신문 보시죠. 명불허전이었습니다. 쇼트트랙 금 6개, 아시아는 좁다. 여러 가지 텃세 속에서도 우리나라 쇼트트랙 대표팀이 금 6개로 아시안게임 타이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내년 동계올림픽 전망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은 바로 국민일보입니다. 이시바가 미국을 찾았죠. 아부의 기술이 아니라 아부의 예술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자동차 관세, 방위비 방어했고요. 관련된 언급 없이 미일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피격을 두고는 하나님 선택이었다라고 확신하는 메시지까지 내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증인 끼워넣고 초식에도 동원했다. 갈수록 서두르는 헌재. 자, 2월 말 혹은 3월 초 지금 선고가 예정돼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정해놓은 것 아니냐. 추가 변론기일 지금 잡지 않으면서 하루에 증인 4명씩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식에도 보여지고요. 질문지 미리 제출해서 반대 신문할 걸 대비해서 미리 상대방에게 공유해주는 그런 절차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왜 그런 건가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 살펴봤습니다. 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목소리가 더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지난 8일 대구 집회에서는 경찰 추산으로 5만 2천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눈에 확 띌 정도로 반탄 집회,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8일 전국적으로 벌어진 집회 참석자들 규모를 한번 보면요. 방금 보신 것처럼 탄핵 반대와 찬성 집회 인원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어제 지난 8일 대구 집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설명드렸듯이 5만여 명이 넘는, 그것도 경찰 추산으로 5만 2천 명이 모인 운집회에 있는 그런 집회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일과 비교를 해보면 2월 8일 집회 상황은요, 무려 4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 1일 부산 집회는 경찰 추산 약 13,000명이 집결을 했다고 나왔는데 지난 8일 동대구역 집회에서는 약 5만 2천 명, 그러니까 숫자로만 따져도 한 4배가량 증가를 한 수치입니다. 네, 이렇게 세력이 확장된 배경을 찾아봤더니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신교계가 주축됐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와 세이브코리아 이들이 주축이 되면서 사람들이 좀 늘어났다라는 부분과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 씨가 스피커로 등장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분석과 함께 2030 세대와 또 유튜버들의 합류가 한 몫을 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구자룡 변호사님, 일단 일주일 사이에 반대 집회 규모가 13,000명에서 5만 2천 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2030 청년들이 좀 늘어났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세가 좀 키워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한 숫자죠. 사실 작년에 민주당이 주도했던 시위랑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경찰 추산이 10,000명에서 2만 명 정도면 주최 측에서는 거의 곱하기 15 정도 했었거든요. 한 30만 명 정도 발표했었으니까 지금 여기서 경찰 추산 5만 명이면 한 75만 명 주최 측에서 얘기해도 이상할 뻔하지 않은 정도의 숫자면 굉장히 주최 측에서는 뭐 30만 명 정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거 개선법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굉장한 숫자가 모였다. 이것을 또 민주당에서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 이거를 지금 표명하고 있잖아요. 이 집회에서는. 근데 그거를 바꿔가지고 그럼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꿔가지고서 비판을 하는데 저기 모인 분들이 그거랑 굉장히 딱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계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탄핵에 대한 생각도 있으시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민주당 잘못을 같이 짚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절차는 헌법에 따라 진행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부당하게 방어권을
침해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에 분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각각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저것을 뭐 내란에 대해서 옹호한다, 계엄에 대해서 옹호한다, 이 프레임만 가지고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하는 건 이제 민주당 프레임이고, 제가 뭐 생각하기에는 각각 지금 경청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실제로도 있었던 사건인데, 뭐 가족에 대해서 해를 끼쳤던, 아이에 대해서 뭐 유괴를 했던 범죄자에 대해서 아버지가 사적 제재를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네. 그거에 대해서 형사 절차는 진행되지만 방어권은 충실히 보장돼야 되고, 양형에 있어서 선처가 가야 되고,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민주당에 의해서 계엄에 대해서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잘못을 물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세세하게 따지고자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굉장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에 대해서도 지적할 부분이 있고, 이건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다 국가 시스템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뭐 계몽령으로까지 키워서 얘기하는 건 또 다른 이제 역풍이 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발언은 조심해야 되겠으나, 네. 제가 보기에는 경청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2030 세대가 합류해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양쪽으로 모두에게 공정함을 원하는 것이다, 잘못을 따져 묻는 절차도 공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기기 위한 과정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반영돼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5만 명이 넘게 몰렸던 대구 동대구역 앞에 집회 시위 현장의 모습, 그리고 또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석방하라! 대한민국이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이 위기감 속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직무복귀를 시키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면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절대 안심하고 느긋해할 상황이 아닙니다. 내란이 끝나지도 않았고 폭동까지 벌어졌고, 예, 지금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최병무 의원님, 지난 1일에 부산에서 했던 탄핵 반대 집회보다도 10배 가까이 지금 늘었다는데, 그 한 가운데 지금 전한길 씨가 있다, 이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한길 씨의 경우에는 부산 집회에도 참석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순수하게 전한길 씨의 영향력이라고 보이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하나의 전환점이 됐던 게 헌법재판소의 2월 3일 망은혁 후보자에 대한 결정을 예고했다가 뒤집은 거 있었죠. 2시간 만에 뒤집은 거. 2시간 전에 아, 2시간 뒤집은 전에, 거. 예.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 눈에는 아예 헌재가 너무나 서두르는 것 아니냐 하는 인상을 주고, 그것은 곧바로 헌재가 공정하지 않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거기에 이제 전한길 씨 같은 또 이 이른바 이제 팬덤이 있는 그 영향력 있는 인사가 가세를 하니까 이게 증폭된 것 아닌가. 물론 대구와 부산에 또 그 정서적 차이도 있을 수 그럴 있고요. 수도 있죠. 뭐 이런 여러 네.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갈수록 이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구심이 저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그런 것들이 그 탄핵 반대 집회, 그러니까 이거는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엄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좀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 그 집회 참여 인원의 숫자, 뭐 또는 이제 일부 뭐 여론조사 뭐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이 이제 일주일 단위로 이제 집회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집회 참석 인원 숫자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불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네. 그 일주일 단위로 하니까 이제 뭐 또 다음 주, 뭐 이번 주죠. 네. 이번 주 같으면 또 저 숫자가 어떻게 될까. 뭐 근데 이제 그게 또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함께 우리가 관찰을 해볼 부분인데, 뭐 부산과 대구는 지역적 특성상 그렇게 엄청나게 또 다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의미 있는 증가다, 이렇게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3,000명에서 52,000명.
4배나 증가했다는 건 굉장히 큰 숫자의 증가였다라는 걸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역시 전한길 씨와 2030 세대 참여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한길 선생 한 분이 국민의힘 108명보다 낫다라는 어떤 한간의 얘기, 그런 만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한길 선생 같이 좀 싸워달라. 대통령께서는 당이 하나가 되어서 2030 청년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당의 역할을 좀 부탁을 하셨고. 그래서일까요? 개인 자격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 대구 집회에는 눈에 띄게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1명이나 참여를 했습니다. 추경호, 윤재옥, 강명구 의원, 조지현 의원, 이인선 의원을 포함해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까지 여기에 참여를 했었죠. 부산에서는 5명에 그쳤는데 당시에는 박수영, 김미애, 박성훈, 윤상현, 조정훈 의원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도 자신도 참여를 해서 연설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하진 않고 SNS로 입장을 좀 대신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꽤 많은 의원들이 저기에 참석을 했는데, 이거는 물론 개인의 차원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비판의 지점은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뭐 지도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아니, 좀 그러니까 하고 지도부는 있는 이제 개인 차원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 유권자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렇게 갈수록 그 탄핵 반대 집회에 숫자를 늘리고 있는 거는 꼭 저게 일반 개인 의원들의 생각일까? 뭐 이렇게 좀 아마 의심을 할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의힘의 딜레마라고도 생각을 해요. 딜레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그 다수가 뭐 탄핵에는 반대한다, 뭐 네. 이런 입장인 걸로 우리가 추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 힘을 실어버리면 또 이제 대선이 사실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네.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중도층 공략에 좀 아무래도 방해가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꾸 개인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100% 개인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아마 약간의 그 어떤 인식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이제 그게 정치의 영역이죠. 이제 그걸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앞으로 상황도 좀 변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 보여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탄핵 반대 집회 새가 커진 이유,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핵 전국에서 보수 스피커를 자처하고 있는 소위 전한길 효과다, 이런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 탄핵에 조금이라도 동조하는 세력에게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조기 대선을 말하는 자들도 있던데,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호리 자식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뭉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행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카톡 검열, 그리고 내란 동조로 무조건 몰아세우고 여론조사 기한 협박하고 행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역사상 유례없는 29번의 탄핵을 볼 때 진정으로 국가를 망가뜨리고 국가 시스템을 스톱시켜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민주당이 내란 세력입니다. 저렇게 얘기하는 전한길 씨. 당초 3월 1일, 그러니까 3일절까지만 집회에 참가하기로 했었는데 이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3월 1일 이후에는 저희가 볼 수 없는 건가요? 저도 지금 고민입니다. 네. 집에서 그 반발이 심합니다. 기존처럼 조용히 네. 돈 잘 벌고 존경받고 인기 많던 남편으로 남편인데 돌아갔으나. 갑자기 지금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하죠. 국민 여러분, 우리 예. 그 집사람 아내 네. 좀 설득해 주십시오. 진짜 어제 저녁에 수업 끝나고 나오는데 오늘 좀 밥도 잘 안 주려고 예. 좀 그렇더라고요. 이 자리에 저희 아내와 아들과 딸이 와 있습니다. 여보, 용서 좀 해주라.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시키고 직무복귀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그 약속 지킬 수 있도록 좀 봐주라. 네, 여보 용서 좀 해주라 이렇게 얘기는 현장에 와 있었다는 거죠. 그 아내와 딸이 현장에 와 있었는데 그 아내에게 현장에서 저렇게 제발 한번 봐달라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장효주 변호사님. 네. 혹시 저런 얘기를 들으면 뭐 부군께 봐드릴 용의도 있습니까? 글쎄요, 뭐 많은 아내들은 사실 뭐 정치적인 진영 이런 거를 떠나서 당연히 이제 가정에 어떤 또 영향을 미치거나 가정 경제나 가정 평화에 어떤 것이 좋으냐 이런 걸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될 테니까 네. 당연히 전환기 씨의 가족분들은 걱정 많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전환기 씨가 지금은 뭐 보수 진영에서 유력한 스피커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집회에서도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또 그만큼 비판도 지금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가족분들 뭐 걱정이 클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뭐 그것과는 별도로 전환기 씨가 뭐 3.1절까지만 뭐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도 아마 집회라든지 뭐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좀 열려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아마 상황 변동에 따라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뭐 3월 정도에는 마무리되지 않겠냐라는 분석도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과 맞물려서 전환기 씨의 모습을 집회에서 계속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허락 받았을까요? 구자룡 변호사님? 이제 뭐 설득을 해 가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원래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설득보다 용서가 빠르다고. 전환길 강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일단 시작을 해버렸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거는 또 더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저런 거에 대해서 호응이 있는 걸 보면은 아 내가 가족으로서 반대하는 것과 다르게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하는 것이 호응을 얻고 있다라는 게 또 다른 설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이미 반은 또 기간 연장에 대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기간 연장 메시지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당장 이제 예정되어 있는 일정이 있긴 합니다. 오늘 15일에는 특히나 광주에서 네. 집회를 하겠다. 그 집회에 전환기 씨가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인데요. 이 광주 집회 실제 이행이 될 수 있을지가 아직 미지수입니다. 광주시장 민주당 소속의 강기정 의원, 전 의원이자 광주시장이죠. 5.18 민주광장에서 내란 동조 또 내란 선동 시위를 하겠다고 문의를 해왔는데 광장 사용을 불허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사실상 이 집회를 내란 동조 또 내란 선동 시위라고 못 박으면서 집회를 불허하겠다. 시장의 그 권한으로 집회 불허하겠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환기 씨는 광주 집회 제한은 독재다. 지금 이런 지적을 내놨는데요. 김상현 의원님 이게 네. 좀 집회는 사실상 집회 시에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네. 시장이 앞장서서 막는다는 게 좀 약간 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는 거거든요. 뭐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 앵커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5.18 그 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곳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가서 일부러 가서 뭐 계란을 만든다거나 막 이러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거기 가서 충돌이 생겨가지고 이슈를 더 키우려고 한다던가 이런 목적이 있다면 안 가는 게 맞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충돌이 예상이 된다면 주최 측에서도 고민해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사실은 그런 충돌이 충분히 어떤 지역의 민심이나 이런 걸 볼 때 예상이 된다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표현을 뭐 내란 선동으로 얘기하고 뭐 이렇게 동조로 얘기하고 이런 표현은 지금 현재 지자체장으로서는 다소 부적절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아직 좀 혐의의 수준인데 이거 이제 선동으로 못 박는 게 과연 적절하냐 지금 이런 얘기 같이 나오는데. 아니 그거와 함께 그 사실은 뭐 5.18 민주광장에서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다른 데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강기정 광주시장이 그 너무 본인의 정파성을 좀 일찍 그 드러내 보이고 네. 저런 부분이 뭐 광주에서야 뭐 다수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다른 지역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집회가 전국적으로 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아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뭐 반대 집회냐 촉구 집회냐 하는 것들은 정치적 이슈예요. 근데 그 정치적 이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느 한 곳에 확실하게 편을 들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치적 이슈에서 어느 한쪽으로 본인이 무게중심을 실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반작용도 또 대단히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 이슈를 광주시장 정도 되면 네. 좀 감안해서 다룰 수 있는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글쎄 뭐 5.18 광주 그 민주광장에서 이 집회는 뭐 본인이 이런저런 뭐 충돌 우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허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광주 집회를 다른 곳에서 열겠다 예를 들어서 네. 그랬을 경우에도 광주시장이 불허할 수 있을까 과연? 네. 그거는 이제 그 이쪽 집회를 주최하는 쪽에서 광주시장 쪽 광주 그 시와 어쩐 약간의 뭐 게임 관계에 있지 않나. 저는 아마 광주 집회를 포기하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광주 집회 당장은 지금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요. 일단 탄핵 반대 집회 규모 자체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당 의원들의 참석도 느니까 민주당에서도 공세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도 같이 맞받았는데요. 내용 들어보시죠. 아주 노골적이고 거친 공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한길 씨도 반역자, 뭐 역적, 제2의 을사오적 그런 발언들이 난무하는 집회에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했다. 뭐 지도부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집회 참석이나 입장 발표를 통해서 지금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들불처럼 번져가는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를 막을 수 없게 되자 이제는 극우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을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마음에 안 드는 국민은 극우입니까? 민주당은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과 맞서겠다는 것입니까? 네, 지금 탄핵 반대 집회 규모가 커지니까 민주당도 긴장하는 모양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 7일이죠. 이재명 대표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에 올라온 글이 지금 논란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8일 오후 5시 10차 범시민 대행진이라는 제목으로 집회에 좀 나와달라 이런 동료글을 이재명 대표가 올린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온 겁니다. 2025년 2월 8일 토요일 5시 광화문 집회에 나와달라 국회의원 이재명 올림 이런 글이 본인의 팬카페에 올라온 건데요. 이재명 대표 아시다시피 이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 내려놓는 걸로 사실상 대선 출마 준비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었는데 국민의힘의 지금 이 집회 분위기가 더 과열되고 의원들이 참여하는 목소리도 커지다 보니까 공세를 더 높이기 위해서 광화문 집회의 화력도 더 키우려고 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바로 지적이 나왔는데요. 내용 들어보시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위 개딸들에게 광화문 집회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이재명 대표 마음이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팬카페 이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또 팬카페 이장직을 사퇴한다고 했더니 진짜 사퇴하는 줄 알았습니까? 라며 말을 바꾸는 건 아닙니까? 자, 이러한 정광재 대변인의 지적에 민주당에서는 가짜 뉴스다라고 또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이 가짜 뉴스인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개딸 동원령 의혹. 자, 국민의힘에서는 개딸 동원령까지 내린 거냐? 급하긴 급한가 보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정광재 대변인의 목소리 그대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당 글은 카페인 스태프가 올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역 당원을 대상으로 문자를 보낸 것이고 그 팬 카페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올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쓴 글을 지역 당원들로 대상으로 해서 보내진 문자를 그 해당 스텝이 카페에 올린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올려서 동원령을 내리고 뭔가 선전선동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적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역 주민들한테 문자 보낸 건 맞잖아요. 그건 맞죠. 그러면 지역 주민들만 참여하시고 다른 민주당원이나 절대 참여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일까요? 그럼 집회 하나만 하죠. 그럼 개항에서 했어야죠. 개항 주민들한테 오라는 건 저 집회가 커지길 바라는 건데 그래 놓고서 저걸 스텝이 퍼서 올린 거는 사실 그냥 이심전심으로 다 통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엔 사실 스텝들이 이재명 대표가 원치 않는데 올릴까요? 저 제명인의 마을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다급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계엄령 이후에는 예전에 탄핵 때처럼 뭐 지지율 5%까지 처박히면 뭐 자연스럽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중도도 나한테 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 내려놓는 것도 강성 지지층과의 약간 거리감을 두면서 나는 중도에 대해서 구애하고 그 지지를 흡수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이었는데 지금 덜컹덜컹하면서 보니까 오히려 지지가 지금 빠지는 추세만 나오고 있잖아요. 강성 지지층한테 다시 기대야 되는 시기가 좀 오래 간다. 자기도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중도에 대해서 마음을 못 얻는 건 본인의 명백한 하자로 인한 것인데 지금 저런 식으로 또 말 바꾸기 하면은 신뢰만 계속 떨어지거든요. 개항 주민들만 모이기를 원했다. 그러면 개항에서 하세요. 저건 집회를 민주당에서 화력 지원해가면서 하는 게 다 뻔히 보이는 건데 말 바꾸는 거는 중도층에서 더 외면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반론을 드려야 될 것이 뭐 민주당에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애초에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를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뭐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 이것 자체가 저는 공격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지금 내란 행위 자체가 내란 상황 자체가 아직까지 수습되지 않았고 이 부분의 수습이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보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관련된 집회에 나가서 힘을 모아달라라고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출신 의원들이 지금 현재 집회에 나가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지금 민주당이 지금 지금 지적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뭐 맞물려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독려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든 아니면 어떤 행보를 보이든 계속해서 공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 생각을 해서 자신의 실용주의 노선과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뭐 당원과 당을 위한 방향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공세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최병우 의원님, 이 지금 어쨌든 탄핵 집회 그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 선포 이전까지만 해도 직접 챙기면서 매주 이제 참석을 해오다가 그렇죠. 계엄령 이후에는 사실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엊그제 이제 금요일, 토요일 집회에는 참석을 좀 해달라 다시 이제 공지글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보수 집회 결집과 조금 맞물려 있는 위기의식이라고 보는 해석은 글쎄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여러 가지의 정치적 계산을 하고서 지금 대응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및 철회 이 이후에 이제 그 여권에 대한 지지율 또는 여권에 대한 뭐 반대 의견들이 대단히 높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지지 뭐 이런 게 이제 워낙 높은 데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는 우리가 이제 굳이 관여 안 해도 자체 동력으로 굴러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뭐 탄핵 인용 결정까지 아마 나오지 않겠나 이런 계산을 했을 것이고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은 그렇게 굴러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마도 이건 뭐 제 분석이지만 초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탄핵 반대 집회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내가 가만히 있었어도 이게 뭔가 좀 에너지를 얻을 줄 알았는데 아니다 하는 판단하에 이제 본인이 독려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비판을 받아야 되느냐면 그걸 자기의 팬카페에 자기 이름으로 올린 거예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뭐 관여 안 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제명인의 마을 스텝이라는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이장이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양해 적어도 이재명 대표 측의 양해를 받지 않고 그걸 이재명 대표 이름을 거기다 쓰고 올릴 수 있었을까요 과연? 이런 거는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근데 그걸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민주당이 팩트 체크를 한 게 아니고 민주당의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공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아마 제명인의 마을이 그 이재명 대표 쪽하고 그 이후에 뭐 완전히 척졌다 이렇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양의 묵인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관측에 민주당이 답변을 하고 나서 그걸 확인하고 나서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짜뉴스로 딱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그게 비판받는 지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민주당 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드릴 텐데요. 먼저 최재현 앵커 브리핑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겨레 일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처음으로 언론과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내용이 심상치 않은데요. 계엄 탄핵 사태 보면서 자괴감을 느꼈다. 윤석열 정부 탄생 국민께 송구한다. 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임명하면서 결국에는 대선 주자로 승격시키고 또 정권을 빼앗기기까지 본인의 과오가 제일 컸다. 이런 식의 사실상 사과 멘트를 한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첫 언론 인터뷰.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스럽다. 이런 내용의 언론 인터뷰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설명을 했는데요. 당시 나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에 너무 꽂혀 있었달까. 그래서 윤 후보자를 선택을 했는데 그 순간이 두고두고 후회됐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단초가 된 것은 검찰총장 임명이지만 더 유감스러운 것은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다. 그러면서 내가 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만든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런 지적도 같이 내놨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하는 것은 본인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만든 장본인의 책임이 있지만 대선 패배의 책임은 또 별도로 봐야 한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친명계로부터는 문재인 정부의 실기도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이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오늘 이 언론 인터뷰에서는 그런 지적에 대한 사과 또는 반성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문 전 대통령 이런 주문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이기려면 좀 더 포용하고 확장을 해야 한다. 경쟁을 잡고 분열로 비판하면서 물쳐내는 것은 민주당을 더 협소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없다. 그럴수록 더 확장해야 한다. 이런 주문도 같이 내놨습니다. 며칠 전 이재명 전 대표와 만나서 직접 확장과 포용을 강조한 바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비명계와 친명계가 시끄러운 내부 갈등 모습을 보이니까 문 전 대통령 선제적인 이런 인터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다만 당내 갈등이 수그러들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텐데요. 아직까지 그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오늘 한겨레 신문 내용까지 잠깐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 공격 수위 높이는 비명계 저희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저희가 정정할 게 있어서 말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조금 전 아이템에서 제명인의 마을 아이템은 저희가 다뤘었는데 그 부분에서 하단 자막에 제명인의 마을에 탄핵 반대 참여 동료글이라는 자막이 나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탄핵 반대 참여 동료글이 아니라 탄핵 찬성 집회 참여 동료글, 이게 정확한 내용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바로 정정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민주당의 당내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짚어볼 텐데 조금 전에 최재현 앵커가 신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지금 나섰습니다. 어떻게든 당내 계파 갈등 국면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자 현재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를 길게 한 것 같은데 과연 그 의도대로 목적대로 흘러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유시민 전 장관이 다시 등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비판은 당이 망하는 길이라면서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비명계 잠룡들을 하나하나 꼬집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 이재명 대표한테 뭔 일이 생겼어. 그 이재명 대표가 못 나가게 됐어. 그러면
이재명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누구를 지지할까? 지금 막 튀어나온 사람들은 너무 전략을 잘못 짜고 있는 거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김경수 전 지사는 대권 도전도 하고 싶잖아요. 전 좋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 국면에서는 착한 2등이 되는 전략을 써야 돼요. 이제 굿 루저,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 윤종석 씨는 다른 직급을 모색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안 맞아요. 네, 김경수 전 지사에게는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는 정치인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다른 직업을 좀 찾아봐라. 이런 비판들 연달아 내놓고 있는데요. 김 전 지사와 함께 3김으로 꼽히는 김부겸 전 총리와 김동연 지사를 향해서도 평가절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김동연 지사를 엄청 밀어가지고 겨우겨우 이긴 거 아니에요. 사법 리스크 운운하고 이런 거는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김부겸 전 총리께서는 자기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자리를 이미 하셨잖아요. 뭐 젊은이들하고 바둑두면서 저도 그렇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시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책 많이 읽으시고. 예, 유시민 선생 하여튼 충고 고마워요. 여러 상황에 대해서 뭐 전혀 짐작도 못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역시 책 많이 읽으라는 충고 제 받아들여서 이런 좀 제대로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 작가 여러 가지 충고 고맙고 또 제 스스로도 정말로 열심히 살겠다 하는 약속 드릴게요. 자, 김경수, 김부겸, 그리고 또 김동연, 그리고 임종석까지 다 하나하나씩 비판했습니다. 한 번 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임종석 전 실장에게는 다른 직업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김경수 전 지사에게는 착한 2등 전략을 써라. 지도자 행세하지 말아라. 라고 비판했고요.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에게는 역량을 넘어서는 자리 이미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많이 배웠다는 자세로 살아가길 바라고, 그리고 김동연 전 지사에게는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건 배은망덕한 짓이다라고 저렇게 콕콕콕콕 집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좀 아플까요? 뭐 다 아플 것 같아요. 아플까요? 저거는 다 누구에 대해서든 막말이거든요. 근데 유시민 씨는 지금 저 말을 본인에게 되돌려야 될 텐데, 제가 유시민 씨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싶은데 인용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할 정도의 말들이라서 그냥 시청자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 나이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분은 거짓말하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스피커로서의 권위가 굉장히 훼손됐고 본인도 정치권에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은 것 때문에 다른 직업 찾은 분이잖아요. 근데 다른 직업에 대해서도 사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거짓말로 재판받고 이럴 때 정치 비평 안 한다고 자기가 약속도 했었잖아요. 네. 금방 또 뒤집고 나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한다라는 게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는 말이고, 지금 김부겸 총리가 저걸 받으면서 책 많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던 책 보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게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라는 책이거든요. 그 안에 극단주의 세력에 의해서 정당이 포획됐을 때 당이 무너지고 그랬을 때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하는데, 그 극단적인 세력, 극단적인 스피커, 요새 1인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민주주의를 망치는 세력으로 언급을 해요, 저 책에. 근데 저는 유시민 씨가 아주 적합한 예인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아주 당내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민주주의가 뒷받침이 되기 위한 정당 민주주의는 사람이 아니라 신념을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 자체를 그 정당인 것처럼 해서 이재명 아니면 망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경쟁자들에서는 입 다물고 있어라, 다른 직업 찾아라 라는 거는 당내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극단 세력이나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한때 의원도 했었고 장관도 했던 분이 저분은 역량에 맞지 않는 자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스피커로서의 그 위상이 컸던 거, 착시가 굉장히 심하다. 이건 그냥 유시민 씨가 하는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수준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임종석 전 실장도 이런 극렬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나서달라고 지금 설득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인 공격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옆에서 아첨 파는 사람들은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김상희 의원님, 어쨌든 지금 인격 공격이라는 거예요. 유시민 장관의 발언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그런 공격이죠. 네. 그럼 뭐 본인은 뭐 지금 본인이 비판한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그 되돌아보실 때 다른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전 잘 모르겠고요. 권력 주변에서 그 영향력과 뭐 모든 것을 누리신 거 아닌가요? 본인이? 근데 지금 무엇을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공인은
공익과 국민과 뭐 이런 걸 위해서 말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 이야기들이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저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당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뭐 중도층 게임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양 진영이 갈라져 있어서 중도층의 표가 훨씬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쪽에 저런 소리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굉장히 한쪽에 아집으로 들리고 잘난 척으로 들리고 그다음 위세로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저게 일종의 입틀막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걱정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 내지는 자유로운 경쟁을 원하는 사람들 모두를 다 전부 다 일거에 다 짓누르는 그런 압력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현재 사실상 권력에 붙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게 자랑스러운 것인지 부끄러운 일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이 과거에 아주 훌륭한 책들을 많이 저서를 하셨어요. 그 책의 내용과 비추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향한 친명계 화살이 최근에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민희 의원은 자당 흔들기로 언론을 타는 건 정치인이 망하는 첫걸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임종석, 그다음에 박용진 전 의원, 그리고 고민정 의원이 이런저런 목소리를 내고 있죠. 한 표도 더 못 받아올 것이다. 그리고 뭐 대선 승리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고민정 의원은 조롱이 끊이지 않는다. 수박이란 멸시, 조롱 끊이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들 이제 냈더니 지금 박홍근, 유시민, 최민희 의원들이 지금 뭐 완전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지나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각에선 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저 모습은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 각자 뭐 자기의 주장을 하는 건데, 뭐 친명계는 친명계대로 저는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어차피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당장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 사법 리스크가 만약에 현실화됐을 때, 그게 이제 가장 빠른 거는 선거법 재판 2심 선고 아니겠어요? 좀 나올 텐데, 뭐 그거 최소한도 그것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뭐 3심까지 확정될지는 모르겠으나 나올 텐데, 그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현재와 같은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좀 그런 여러 가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뭐 김부겸 전 총리나 김동연 경기도지사나 아니면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여러 가지의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걸 뭐 시나리오 1, 2, 3 이렇게 돼서 이재명 대표만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게 후보가 될 것처럼 믿고 있다가 의외의 사태가 벌어지면 민주당은 어디로 가냐 하는 부분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저 경고가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재명 대표 2심 나오지 않을까요? 3월 중에는 전 나올 거로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나와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지금과 같이 뭐 압도적 우위를 네. 민주당 내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후보와 견주어서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그 표 중에서 뭐 지난 2022년에 뭐 1,600만 표 이상 얻었는데, 네. 그럼 거기서 뭐 100만 표, 200만 표가 달아날 것인가? 그걸 누가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에 대비하는 목소리들을 지금 내고 있는데, 네. 내지 마라. 확정됐다. 이게 지금 유시민 전 장관의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누가 동의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무도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저렇게 얘기하고 그 자체로서 저는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유시민 전 장관은 지금 그 평가 받을 필요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내에서도 별로 도움받지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될 것 같지는 않은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유시민 전 장관이 과연 김부겸 전 총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책을 더 읽어라 뭐 이렇게 할 자격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도 이걸 유시민 전 장관의 비판이라고 할 게 아니고 저는 비판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비난이라고 봅니다. 비난이다. 아니, 알겠습니다. 임종석 전 장관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뭐 다른 직업을 선택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근데 민주당을 걱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런 얘기들이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흔들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결과적으로는 승리할 거라면
조금 흔들려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100%로 이기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65%로 이기고 60%로 이기는 훨씬 나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오히려 외연이 훨씬 더 넓어지고 네. 당의 모습이 훨씬 더 크게 안고 가는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100%로 이기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아무 목소리도 못 내게 하는 모습, 이것이 더 문제가 된다. 이것은 흔들기라고 보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당당한데 왜 흔들립니까? 그냥 주장 대 주장이 부닥치는 것 정도로 보고 내 주장이 좀 더 우세해서 내가 후보가 되면 된다. 요까지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좀 양보하시는 게 대선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훨씬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상희 평론가님, 오늘 한겨레 신문에 실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압도적인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건 인정하잖아요. 그럴수록 더 많은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줘야 된다는 목소리를 분명히 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나오는 메시지들은 그 이전에 나왔던 메시지들이고,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터뷰가 나온 직후에 지금부터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니까 상관없어, 지금 계속 난 내 목소리 낼래, 이런 흐름으로 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의 그 정치라는 건 전환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친문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환점이 될 만한 메시지를 내주셨으면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아서 하는 것조차 역량이에요. 그래서 저걸 받아서 조금 더 진정성 있는 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도 너무 강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어느 정도는 보조를 맞추면서도 쓴소리를 하려는 쪽으로 이게 튜닝을 좀 톤을 조정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쭉 가다 보면은 결국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환경이 오히려 조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고민정 의원, 특히나 이제 비명계 의원 가운데 한 명이죠. 고민정 의원은 지금 유시민 작가와 친명계 행보를 놓고 선봉대에 서서 쓴소리 내고 있습니다. 당이 이미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런 목소리까지 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됐죠. 비판의 말을 하기만 하면 수박이라는 멸시와 조롱을 하는 그 현상들이 끊이지 않고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만큼 이재명 대표가 막 폭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러진 않아서 그래도 다행이긴 하지만 저는 그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명기어 첨가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든지 국회의 역할을 이렇게 해주십사라는 의견을 내면 그것을 다 잘라버리고 손가락질 한다면 어떻게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저는 그 입틀막의 현상이 우리 당 안에서도 벌어지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오래전부터 벌어진 일이다. 특히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만큼 이재명 대표가 폭력적이고 폭압적이진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네. 지금 이 지적이 다소 크리티컬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이 이재명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을 같이 보는 느낌이거든요. 뭐 설마 고민정 의원이 뭐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 특히 지금 불법 계엄을 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비유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뭐 친명계든 뭐 비명계든 뭐 이른바 진영 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표현이 조금씩 거칠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우려가 있습니다. 뭐 당이 망하는 길이라든지 뭐 관련돼서 좀 거친 표현들, 그리고 어찌 보면 인격적으로 또 조롱이나 멸시적으로 보일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좀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서로 간에 좀 자제돼야 되는 측면 분명히 있다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다만 저는 친명계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반드시 이재명 대표만 지금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은 사실 조기 대선 국면이 뭐 확실한 상황도 아닌 것이고 아직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내란 사태가 종결된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계속되고 있고 관련된 내란 재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내란 사태로
촉발된 모든 국가의 어떤 혼란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습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최우선에서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리더십 하에서 이 부분에 힘을 모으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결속을 흔드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에 대한 좀 반선적인 고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단순한 계파 갈등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국가적인 혼란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역할 이후에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이 확실하게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는 당내에서 뭐 계파를 떠나서 여러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호소하듯이 설득하듯이 하면 훨씬 아플 거예요. 네. 지금 옆에서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뭐 무슨 얘기만 하면은 입 닫아라 하는 식으로 하는 거는 효과적이지 않다.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좀 이걸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그들이 따라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텐데 사실 민주당의 그러니까 범야권의 빅마우스 유시민 작가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사실 조금 전에도 구자룡 변호사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유시민 작가는 뭔가 논란이 됐던 과거에 정치 평론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그가 문제됐던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유시민 뒷조사를. 최초의 계좌 이런 것도 다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다고 봐요. 안 놀아주는 게 답이라고 봐요, 저는. 대화 안 되잖아요. 그 쓸데없는 짓을 뭐하러 해요? 그 쓰레기통 속에 가서 헤엄치면서 왜 인생의 일부를 허비해야 돼요? 저 쓰레기 아니들 라고 나는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2030 남자 유권자들한테 좀 말하고 싶어요. 이 사태에 그대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는 거를. 여론조사가 막 하루에 막 2% 3%씩 막 계속 오르는 게 나오니까 들떴구나. 저희가 엄청 오른 걸로 착각하는 거야. 네. 아니 그 높은 게 아니었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낮았을 때 수준이야 그게. 맞아요. 네, 지금 대선 국면이 다가오면서 유시민 장관의 이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 지원 사격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목소리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에게는 흠결이 많다, 그렇게 흠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달리 해석하는 분들은 그것은 그냥 흠이 아니고 상처라고. 몸은 산업화 전쟁의 생존자이기 때문에 몸에는 산재의 상처가 많이 남아있고 정치인으로 볼 때는 그 커리어는 사실상 성남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시민운동에 참여를 했을 때 그때가 인생 2막의 시작으로 봐야 되고. 자, 지금 이런 목소리들이 유시민 작가 입에서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은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시민 작가를 향해서 뇌가 썩었다라는 그런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10년 전 유시민은 한국사 국정교과서 개정을 추진하던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죽어라 반대했다. 북한을 예로 들면서 다양성 말살된 사회는 망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어떠냐? 지금의 유시민은 이재명 유일 체제에 도전하는 모든 이들을 전멸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 김재섭 의원이 내가 썩었다고 하는 건 김재섭 의원의 그 창작이 아니에요. 네. 원래 유시민 작가가 과거에 했던 말이에요. 네. 그것도 60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근데 지금 거죠. 유시민 작가가 60이 훨씬 넘어서 60대 중반이 넘어서고 이제 70을 향해 가고 있어요. 자, 그 얘기를 김재섭 의원이 지금 끄집어내서 되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뭐 60이 넘어서 뭐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지도 않고. 네. 다만 이제 유시민 작가가 그동안 이제 정치인으로서 또는 전직 장관으로서 또 이제 뭐 어떤 뭐 노무현 대통령의 뭐 과거의 정치적 경호실장 이런 표현을 이제 언론에서 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뭐 하나의 뭐 작가로서 네. 유시민 씨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명성이나 이런데 걸맞게 행동을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유시민 작가를 존경하고 또 따르고 싶어 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저런 발언들이요. 저거 지금 잠깐 TV조선에서 보여주지만 다 모으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세대를 산 사람이기 때문에 네. 특히 잘 알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남한테 상처 정도가 아니고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너무나 많이 해놓고서 자기는 거기에서 다 초월한 것이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유시민 작가야말로 뭐 책을 많이 읽어라 뭐 이런 수준을 훨씬 떠나서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내가 남한테 정말 그 많은 상처를 주어서 그 뭐 어찌 보면 뭐 대선에 출마한다든가 뭐 이런 거 계속 거론만 되지 본인 나오지 못하잖아요. 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반성적 그 담론 뭐 이런 데를 저는 유시민 작가가 그야말로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저런 부분이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얘기했듯이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 별로 표에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유권자나 여권을 향해서 쓴소리를 쏟아내던 이 유시민 장관의 메시지가 이제 내부 총질을 향한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는 메시지로 전환이 된다면 당내 분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럼요. 상황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 당내 갈등 잠재우려고 통합과 포용, 연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와중에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문제가 심각한데 왜 우리 국민들은 나서지 않을까? 민주당은 과연 이 나라 미래를 우리가 만족할 정도로 희망스럽게 끌어갈 수 있을까? 그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지난 촛불혁명 때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는데 결과가 뭐냐? 당신들 자리만 차지했지 내 삶도 바뀌지 않았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촛불혁명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촛불 집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일대에 모여들었습니까? 그때 해서 정권을 바꿔줬더니 지금 결국 문재인 정부는 연임하지 못했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지적을 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 문재인 전 정권이 제대로 정권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항상 적이 있어야 돼요. 적이 있어서 그 반대의 에너지로 자기의 이 지위를 이제 유지해온 분이거든요. 그 나치 정권 탄생의 이론적 근거가 됐던 카를 슈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치를 우적 개념으로 파악해요. 적이 있고 친구가 있고 적이 사라지면 정치는 끝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이 와중에도 민주당에서는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사실 사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구속이 돼 있어요. 국민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그 뭐 평가는 끝났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빠지니까 되게 당황스럽죠. 거기에 대한 공격의 에너지로 내 지금 지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책임자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또 거론하고 항상 적을 만들어야 되고 갈라치기를 해야 되고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야 그 에너지로 먹고 사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말들도 굉장히 아프게 들리겠죠. 지금 당내에서의 저런 의견들 건강하게 뭐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항상 그거에 뒤따르는 게 총구는 외부로 향해야 된다. 꼭 뒷말을 붙여요. 근데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의 신뢰를 평가해야 되는데 저분은 공천 때 비명계다 학살했어요. 행동으로 봤잖아요.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주의적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죠.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난 짜장. 근데 심지어 탕수육 시킨 것도 아니고 짬뽕 시켰다고 다 학살해버린 거거든요. 저기에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북한 같아졌다라는 김재섭 의원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정당 민주주의가 회복되지 않은 민주당은 본선에서도 이재명 대표로는 어렵다. 그거는 정말 비명계의 목소리가 근거 이시하는 거다. 당내 계파 갈등이나 노선 투쟁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국민적인 호응을 얻을 만한 근거 있는 말이다 생각합니다. 김상희 의원님, 이 지금 구자란 변호사님께서 이재명 대표는 분열의 에너지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아주 강하게 비판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렇게까지 뭐 비판을 하시는 거는 뭐 상대 당에 있으시니까 그러시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능력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그 정치적 환경이 그 모습을 어쨌든 가장 능력 있게 본 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보다 더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 그것을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 힘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내부에서 저희한테 쓴소리를 해주시듯이 좀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쓴소리도 하시고 바른 국정을 펴게 하셨으면 이재명 대표의 여기까지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뭐 또 분열로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그런 논리도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더 강한 힘에 의해서 눌린 것 때문에 그것을 대응하는 힘으로 오히려 먹고 살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역시 지금 시계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달 말이면 결심 공판을 합니다. 2월 26일에 결심 공판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변호인단을 대폭 늘렸습니다. 2명에서 7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선거법 전문 변호사들로 보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심에서도 참여했던 변호사들도 대거 여기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군요.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기일로 따지면 이제 한 3번 정도 남았나요?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3번 남았는데 보강에 큰 의미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보강의 의미는 없고 제 생각으로는 저 7명으로 늘어난 숫자의 변호인들도 이미 그 전부터 사실상의 선임 관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정도 대형 사건에 변호사 2명만 붙여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2명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나중에 변호인 교체 등의 핑계를 대면서 지연을 하려는 작전 차원에서 남겨뒀던 게 아닌가. 근데 재판부에서 그런 것이 애초에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딱 확정이 되고 나니까 이거는 선임계 안 내도 의미 없다. 지금 그냥 다 들어가자. 변호사 교체 가지고서 연기할 수 있는 수는 못 쓰겠다. 이런 차원이고 저 정도 대형 사건에 1심에서의 변호인들은 2심에서 거의 그대로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들어온 분들도 처음 들어오는 분들도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들은 이미 항소 이유서 작업부터 같이 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재판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진행 상황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내일 7차 변론 기일이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이렇게 포함해서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고요. 13일 이제 8차 변론 기일에는 경찰 수뇌부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8차까지 하게 되면 예정된 변론기일 모두 종료가 되는 셈인데 헌재가 지금 추가로 변론기일을 지정할지 여부는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선고가 그렇게 늦어질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거든요. 장현주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일단 13일에 8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 변론기일이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 그 변론기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도 들어야 되고 관련해서 변호인들의 또 최후의 진술도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또 이루어질 것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8차 이후에 9차 내지 10차 정도 한두 차례 정도는 변론기일이 잡힐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 변론기일 자체가 2월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지정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2월 내에는 종결될 것으로 보이고 빠르면 3월 초에도 선고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표 또 스케줄 상에는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은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3월 중으로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중으로는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 심판 어떤 절차가 지금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헌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문 30분, 반대신문 30분, 재주신문 15분, 재반대신문 15분 이렇게 하고 재판부가 보충신문 하겠습니다. 정인에 대한 신문은 양측 대리인만 하는 것으로 정했고 본인이 희망하시는 경우는 정인신문 절차가 끝난 후에 의견 진술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위상에 걸맞게 재판을 공정하고도 품격 있게 진행하기를 요청합니다. 주요 정인들에 대한 정인신문 시간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 1회 심판 정도로 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디 이념, 소신 이런 걸 다 버리시고 적어도 이 재판정에서는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훌륭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심판정에는요 발언 시간을 제한하겠다며 체크할 초시계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마저 보겠습니다. 정인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3분만 질문할.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약속을 하셨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시간 제한을 두고 있고 주신문 30분, 30분, 그다음 추가 신문 15분, 15분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한 사람에게 증인 한 사람에 90분만 허락이 되고 그 이외에 추가적인 질문 또 물어보고 싶고 궁금한 것이 있더라도 문영배 소장이 이걸 칼같이 자르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재판 진행이 맞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이게 통상적인 사건에 비해서 이례적인 거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라면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국민적으로도 이 결정에 대해 승복할 수 있겠구나, 이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더더욱이나 의아한 것이죠.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증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필요한 만큼 하는 것이지 시간 제한 두고 거기 안에 맞춰서 하라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뭐 관련 사건하고 비교하면 더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었잖아요. 하루 종일 증인으로 나와서 12번이나 나왔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에 비했을 때 이게 지금 90분 가지고 되겠는가. 게다가 지금 증인 신문 과정에서 나오는 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각종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럼 네.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물어볼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소추인단에서는 별도의 서류 증거 같은 걸 제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 파생된 증거들도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이나 국회나 이런 데에서 생성한 문건들이 있고 그 증인에 대해서 만들어진 이제 서류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법정 밖에서 며칠에 걸려서 만드는 서류가 들어와요. 네. 들어왔는데 증인에 대해서 나는 15분 이내에 물어봐라? 이게 깨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뭐든지 필요한 만큼의 시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라면도 한 5분은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1분 내에 끓여라. 너 근데 기회를 못 살렸네. 우리 1분 내로 하기로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네. 필요한 만큼 그 안에서 신속성을 꾀해야 되는데 너무 속도에 매몰됐다. 우리 지금 그 재판에 대한 이상으로는 적정, 공평, 신속, 경제 이렇게 해요.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신속이라는 건. 공정에 대해서 지금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공정에 대한 근데 신뢰도가 저 떨어지고 말에 있다. 저는 이견이 있는 게요. 물론 이제 그 뭐 진영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그 라면 5분 끓이라는 거에 5분을 준 건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거는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5분을 안 준 것이다, 아니고 1분을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재판의 진행 상황과는 그러나 다르다라는 각 재판부마다 재판부의 재량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건은요. 길게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고 하는 거를 인정해 주는 순간 나라의 위기는 훨씬 더 심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재판부가 저는 고민을 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그냥 5분, 1분 라면 끓일 시간도 안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맞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5분이 아니라 10분을 줘서 라면이 푹 이제 퍼져가지고 못 먹게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법적인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요. 일단 증인 신문을 할 때 뭘 물어보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을 정하신 거예요. 증인을 할 때 신문 사항은 그 직전에 들어오거든요. 모르는데 증인 따라서 얼만큼 필요한지를 모르는데 거기서 똑같이 시간을 정했으면 누가 보기에도 이상한 거죠. 네. 증인마다 탄력성 있게 정했으면은 합리성을 갖고 판단하겠다 그러는데 자료 없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더 부당한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도 지금 증인들의 그 증언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윤 대통령 측에서 받아들이기로는 증인들의 증언들이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신문의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서 반대 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미리 제출을 하도록 해서 양쪽에 공개를 하는 것도 네. 미리 예고편을 알려주는 거 아니냐. 미리 본론 다 공유하는 것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지금 헌재의 절차 진행 방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입장입니다.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앞서 보여드렸듯이 3분 제한하고 발언 시한 제한하고 3분 정확하게 했는지 초식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반대 신문 사항 공유하는 것은 국회 측에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측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지 않느냐. 양쪽에 공평하게 하고 있다. 지금 이런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지적,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증인 신문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정해진 세팅대로 그대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실 일반 형사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헌법재판소법상에서 탄핵심판 절차의 형사소송법의 규정들을 준용하기는 하지만 준용한다라고 해서 모든 법 적용이 다 준용되거나 완전히 동일하게 운영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탄핵심판 절차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재량이 당연히 발동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형사소송법, 형사소송의 어떤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의 보장되는 모든 것들을 원한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상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 대리측 대리인단에게도 똑같이 지금 시간이 적용되고 뭐 반대신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게만 너무 또 뭐 불리하다, 편파적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것 아닌가. 근데 하나만 법적인 거니까 지적을 하자면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에서도 반대 신문 사항은 공개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입증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그 증인 물론 뭘 입증하고자 하는지 그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깨야 되잖아요. 깨는 거는 그 현장에서 깨기 때문에 절대 재판부에도 공개하지 않는데 하루 전에 제출을 하게끔 해서 서로 공유하게 만든다. 상대방의 패를 이미 오픈하게 하는 건데 어느 재판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헌재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이 또 하나 있는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서 오늘 권한쟁의 심판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3일에 선고 2시간 앞두고 연기했었던 그 내용인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자, 뜨거운 뉴스, 뜨거운 화제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 뉴스 뭐지 시간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책상을 차지한 머스크의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 타임즈가 공개한 바로 저 사진인데요. 굉장한 파장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책상인 결단의 책상에 앉아있는 일론 머스크의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썩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역시나 취재진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불편한 내색을 내비쳤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Mr. President, do you have a reaction to the new Time magazine cover that has Elon Musk sitting behind your Resolute desk? Is Time magazine still in business? I didn't even know that. Elon is doing a great job. He's finding tremendous fraud and corruption and waste. You see it with. 예, 김궁엽 부장관님 나와주셨습니다. 지금 미국 안팎에서는요, 머스크의 힘이 점점 더 막강해지면서 견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금 저런 단면만 봐도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권력인 머스크가 너무 종횡무진 활동한다. 이런 지적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까지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미국 내 커뮤니티의 반응을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네. 정말 뜨겁게 지금 불이 지금 지피고 있더라고요. 저 사진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저 사진은 실제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합성이죠. 타임즈가 합성을 한 사진이고요. 또 타임즈는 저런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을 몇 명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제시켰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해당 책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굉장히 중요한 책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뭐 부시 대통령이라든가 혹은 케네디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중요한 연설을 할 때 사용했던 책상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상징과 같은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그런 책상인데 그런 책상의 자리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를 올렸다라는 것은 타임즈가 비꼬는 거죠. 현재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핵심이 누구냐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좀 비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진을 통해서 타임즈가 노리고 있는 것은 결국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일론 머스크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뭐 균열이나 그런 것들을 노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진을 보는 트럼프 대통령 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도 좀 다양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타임즈의 타겟이 일론 머스크가 됐다라고 평가를 좀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에 대한 관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금전적인 후원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됐을 때 얼마나 축혀 세워주기도 했고 가족 사진에도 함께 등장할 정도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습, 좋았을 때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With the Trump presidency, we're going to get secure borders. We're going to get safe cities.
We're going to get sensible spending. And we're going to get Elon Musk to be our cost cutter. He's going to do it for zero. He doesn't want anything. Hi, everyone. All government spending is taxation. Your money is being wasted, and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is going to fix that. 자, 저렇게 좋았던 두 사람인데 타임지 표지 사진 때문에 서로 불편해질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불편한 서로 이견을 보인 게 있습니다. 틱톡과 관련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틱톡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 그리고 당선인이던 시절에는 틱톡을 본인이 집권하자마자 미국에서 퇴출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틱톡과 여러 가지 협상을 거쳐서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네. 유예 기간이라는 건 결국은 미국 내 기업이 인수를 하게끔 틱톡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 당장 퇴출시키는 것은 맞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미국 내에서 이 틱톡을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을 알아보고 있던 차였고요. 네. 여기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입찰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본인이 믿고 있는 사람 중에서 좀 한 사람이 그 틱톡을 가져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틱톡은 젊은이들의 어떤 그 공유 플랫폼인데 상당히 많은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그 제안을 이제 대놓고 일론 머스크에게 인수를 해라라고 한 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난 도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일론 머스크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업가 아닙니까? 네.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는 잘 뛰어들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지하에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두 사람의 관계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긴 한데요. 어찌됐든 지금 김금혁 보좌관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과거에도 타임지 표지 모델로 나갔다가 경질된 케이스도 좀 있었다고 최전 앵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스티븐 배넌이죠.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도 마찬가지로 이 타임지에 올랐다가 주목을 받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트럼프의 오른팔이다 네. 이렇게 주목을 받았었는데 타임지에 오르고부터 정권 7개월 만에 경질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머스크도 같은 행보를 밟게 되는 겁니까? 당시 스티븐 배넌의 타임지에 올랐던 그 사태를 좀 돌아가 보면 스티브 배넌이 원에서 올라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티브 배넌의 당시 별명이 위대한 이번에도 협상가. 원에서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위대한 협상가, 위대한 조종가 이런 이제 별명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어떤 협상을 잘하고 그만큼 조종을 잘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뒤에서 모든 전략을 진두지휘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네. 타임지가 그 부분을 꼭 집어서 이제 꼭두각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븐 배넌의 꼭두각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타임지에 대문짝만 나게 실어주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보자마자 했던 일성이 그거였습니다. 백악관의 유일한 전략가는 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스티븐 배넌과 거리 두기가 시작이 됐고요. 여기에 동참을 했던 인물이 뭐 이방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이방카의 남편이었던 쿠슈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읽고 스티븐 배넌을 밀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스티븐 배넌은 타임즈에 올라간 지 딱 3개월 만에 완전히 유명무실해져서 본인이 스스로 백악관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권 출범부터는 7개월이고 타임지에 오르고는 석 달 만에 그렇습니다. 경질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네. 이 트럼프의 인사 스타일도 그렇지만 이 언론의 영향력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막강하다 이런 생각이 어마어마하죠. 드는 게 그러니까 올렸다 내렸다 함으로써 경질을 시키느냐 마느냐가 또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타임즈에서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보도가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반응이 그거였습니다. 타임즈는 아직도 활동을 하는 언론기관이냐라는 거였습니다. 아직도 언론사로서 살아있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타임즈와 이 트럼프 대통령 사이는 1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런 갈등 관계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본인과 사이가 안 좋은 뭐 뉴욕타임스라든가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이런 채널에 대해서 구독도 취소하고 있고 국방부 출입도 금하고 있고 좀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성 언론과 이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갈등 관계 속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그럼 경질되지 않겠네요.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일단은 저는 이것으로 경질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네. 보고요. 이 일론 머스크도 바로 즉각적으로 이 타임즈의 이 보도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자신을 그렇게 활용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너무 튀게 행동하다 보면 사실 좀 공격과 또 시기의 대상,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 돋보였기 때문에 뭐 이런
분석, 해석도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었죠. 여기에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래서 뭐 아부, 뭐 이런 얘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神様から選ばれたんだ。必ず大統領に当選し、再びアメリカを偉大な国に、そして世界を平和に、そのように確信されたに違いないと思っています。 예, 소위 언론에서는 이제 아부의 기술이다 이렇게 지칭까지 하던데 네. 지금 일본 언론에서는 일단 평가를 높게 하는 분위기예요. 이시바 협상 전술이 통했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더라고요. 반면에 미국 언론에서는 상당히 이걸 격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을 격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이 아부의 기술이라는 표현도 이 뉴욕 타임스가 먼저 쓴 단어거든요. 예. 네, 그만큼 지금 미국과 일본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이시바 총리의 이런 행동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행동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으면 굴욕 외교다 뭐 이런 비판도 나왔을 법한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미국과 일본 사이의 경제 관계에서는 일본인들이 모두 트라우마로 생각하는 한 가지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플라자 협의였죠. 네. 1985년에 일본의 경제가 이 거품 경제로서 미국을 추월하고 있고 일본의 1인당 GDP가 미국의 1인당 GDP를 훨씬 상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그런 일본의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억제하기 위해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엔화의 가치를 높이고 관세 등 여러 가지를 또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 것이었거든요. 네. 그만큼 일본인들은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약간 미국에 좀 맞서는 모습을 보이면 큰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당시 레이건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한 관세를 내걸고 있고 일본은 전형적인 수출 경제 아닙니까? 일본도 영향력 아래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이 먼저 관세 얘기를 하기 전에 알아서 미국의 입장을 맞춰줘야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저는 그것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게 통했다. 통하기만 하면 사실 어떤 방법이든 저는 지도자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많은 화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하나 정정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동안 멈춰 있었던 변론을 재개한다. 이게 더 정확한 오늘의 일정이어서 저희가 정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통방통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